1928년 어느 가을밤, 한 여자의 선택은 조선 땅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할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그녀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차례로 죽음으로 몰아갔죠. 보험금이라는 신문물과 비소라는 치명적인 독약, 그리고 냉혹한 욕망이 만나 빚어낸 이 참극은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타락과 파멸, 그리고 그 시대가 품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에 관한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경성을 뒤흔든 독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28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진위군의 작은 마을에 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날 밤이었죠. 농사일로 지친 마을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갑자기 한 집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화염이 어둠을 가르며 하늘로 치솟았고, 이내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급히 달려갔을 때 그 집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죠. 그 집의 주인은 엄기분이라는 30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와 울부짖으며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여보, 당신, 하며 소리치는 그녀를 마을 사람들이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이미 집은 거의 타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엄기분의 남편 이기용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몸 곳곳이 심하게 타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어요. 엄기분은 남편을 구하려다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과부가 됐다며 그녀를 위로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엄기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녀의 통곡 소리는 마을 전체를 슬픔에 젖게 만들었어요. 친척들과 이웃들이 장례 비용을 모아줬고, 앞으로 홀로 살아갈 그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기분이 남편 명의로 가입했던 생명보험금을 받으러 다닌다는 이야기였죠. 당시만 해도 생명보험이라는 건 조선 땅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새로운 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험이 뭔지도 잘 몰랐고 가입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엄기분은 남편이 죽기 불과 몇 달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엄기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생각보다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금이 언제쯤 나오는지 꼼꼼하게 물어봤죠. 직원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슬픔을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기분은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채 2달도 안 돼서 엄기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앓기 시작한 겁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2살 딸과 9살 아들이었는데 둘 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어요. 엄기분은 급히 한의원에 데려가 약을 지어 먹였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구토를 하고 설사를 했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입술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러 왔을 때 엄기분은 또다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하며 하늘을 원망했죠. 이웃들은 불쌍한 여인이 너무 많은 불행을 한꺼번에 겪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딸이 먼저 숨을 거두고 이틀 후에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단 일주일 사이에 엄기분은 자녀 둘을 모두 잃은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엄기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땅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죠. 내 새끼들, 내 새끼들, 하며 관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억지로 떼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에 무슨 큰 애군이 든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죠. 석 달 사이에 가족 3명이 죽었으니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엄기분은 아이들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해놨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아이들 보험은 남편 것보다는 액수가 적었지만 당시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석 달 만에 같은 집안에서 3건의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자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죠. 보험회사 조사원이 마을에 내려와 이웃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그 집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남편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아이들은 건강했습니까? 질문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기분과 남편이 자주 싸웠다는 이야기, 엄기분이 밤늦게 외출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 남편이 죽기 전부터 계속 아팠다는 이야기들이었죠.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자꾸 배탈이 난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는데 나중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엄씨 부인이 계속 보약이라면서 뭔가를 다려 먹이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웃은 아이들에 대해 증언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건강했어요. 뛰어놀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죽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죠.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배가 아프고 토하고. 조사원은 이 증언들을 모아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진위군 경찰서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죠. 당시 조선 총독부 경찰은 식민 통치를 위해 치안 유지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쇄적인 죽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했어요. 혹시라도 전염병이나 다른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엄기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왜 자꾸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하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어요. 1928년 겨울, 여러 명의 순사들이 엄기분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경찰은 마루 밑에서 이상한 가루가 든 작은 병을 발견했습니다. 또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도 비슷한 가루 주머니를 찾아냈죠. 엄기분은 그건 쥐약이에요. 쥐들이 너무 많아서 샀던 거라고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 보였어요. 보통 집에서 사용할 양을 훨씬 넘어서는 불량이었거든요. 경찰이 발견한 하얀 가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과학적 수사 기법이 조선에 막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였죠. 경성에는 조선 총독부 법원과 경성제국대학에 근대적인 법의학 시설이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진위군 경찰은 이 가루 샘플을 경성으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엄기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경기도 수원 근처 마을 출신이었어요. 20살에 첫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과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첫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엄기분은 홀로 2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당시 과부로 산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몇 년 후 엄기분은 이기용이라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이기용은 진위군에서 작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한 형편이었죠. 엄기분은 2아이를 데리고 이기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사이가 괜찮았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이기용도 엄기분의 아이들을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엄기분은 점점 집 밖으로 나도는 일이 많아졌어요. 수원이나 평택장에 간다며 자주 외출했죠. 때로는 밤늦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남편 이기용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당신은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그래요? 엄기분이 소리치는 걸 들었다는 이웃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평택 장터에서 엄기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2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 목격자는 혹시 친척이나 오빠쯤 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내연남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한편 경성에서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엄기분의 집에서 발견된 하얀 가루는 비소였습니다. 비소는 맹독성 물질로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이에요. 특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먹이면 만성 중독 증상을 일으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증상은 복통, 구토, 설사, 탈수, 경련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기용과 아이들이 보였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비소는 당시 쥐약이나 농약의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에 그렇게 많은 양을 보관할 이유는 없었죠. 경찰은 엄기분이 어디서 비소를 구했는지 추적했습니다. 평택의 한 약방에서 석 달 전쯤 여자 한 명이 와서 쥐약을 여러 번 샀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약방 주인은 그 여자가 쥐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이면 충분한데 그 여자는 계속 사러 오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남은 과제는 이미 매장된 시신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용과 두 아이의 시신에서 정말로 비소가 검출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미 묻힌 시신을 다시 파내는 건 엄청난 금기였어요. 조상의 무덤을 건드리면 큰 내군이 든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발굴 허가를 신청했고 며칠 후 허가가 떨어졌어요. 1929년 초봄,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진위군의 공동묘지로 향했죠.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엄기분도 경찰의 감시하에 그 자리에 끌려왔어요. 묘지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이기용의 무덤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죠. 한참을 파내자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 관은 습기로 인해 곳곳이 썩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불에 타서 검게 변한 피부와 살점들이 보였죠. 지켜보던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위장과 간,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이 장기들을 보존액이 담긴 시험관에 넣어 경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엄기부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며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녀를 제지했어요. 이어서 딸과 아들의 무덤도 같은 방식으로 발굴했습니다. 장기 샘플들이 경성제국대학 법의학 교실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법의학 교실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다녀온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신 화학 분석 기법을 동원해 장기 조직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시 테스트라는 방법으로 비소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죠. 조직 샘플을 특수한 용액에 넣고 가열하면 비소가 있을 경우 특정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신 모두에서 치사량을 훨씬 넘는 비소가 검출된 겁니다. 특히 이기용의 위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비소가 발견됐어요. 그는 몇 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소를 섭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좀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양을 먹은 것으로 보였죠. 이는 범인이 아이들을 더 빨리 죽이려 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엄기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제가 왜 남편을 죽여요? 아이들을 왜 죽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며 버텼죠.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그녀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비소, 약방에서의 구매 기록, 시신에서 검출된 독극물, 그리고 보험금 가입 사실까지. 경찰은 며칠 동안 끊임없이 신문했습니다. 엄기부는 식음을 전폐하고 버티려 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특히 내연남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평택에서 그녀와 자주 어울렸던 남자를 찾아냈거든요. 그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엄기분보다 몇 살 어린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도 경찰에 끌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관계를 인정했어요. 엄 씨를 장터에서 알게 됐습니다. 몇 번 술을 마시고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살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죠.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경찰은 그의 진술도 조서에 남겼습니다. 엄기부는 내연남까지 잡혀온 걸 보고 마지막 힘이 빠진 듯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취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남편도, 아이들도. 제 손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백을 시작한 엄기분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기용을 죽이기로 결심한 게 1년 전쯤이었다고 했어요. 재혼 생활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고 남편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맨날 술만 마셨어요. 농사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저한테 화풀이만 했죠. 엄기부는 자신이 희생자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녀가 평택 장터에서 만난 남자와 깊은 관계에 빠진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말솜씨가 좋았고 엄기분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성으로 가서 장사를 하면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남편이 방해가 됐죠. 게다가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엄기부는 어느 날 신문에서 생명보험 광고를 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생명보험이 신문물로 도입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정확히 뭔지 잘 몰랐습니다. 엄기부는 평택의 보험 대리점을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남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를 죽인 뒤 보험금을 타내는 계획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시키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사람들이 요즘 다들 이런 걸 한대요.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도움이 될 거래요 라며 설득했어요. 이기용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내가 자꾸 졸라대니까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월 보험료는 엄기분이 장사로 번다는 돈으로 낸다고 했죠. 실제로 그녀는 이따금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기도 했으니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보험에 가입한 뒤 엄기부는 본격적으로 비소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평택의 약방에서 쥐약이라며 여러 번 샀죠.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면 의심받을까봐 조금씩 나눠서 샀습니다. 정말 쥐가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약방 주인도 동정하며 팔아줬어요. 그렇게 모은 비소를 집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마루 밑이나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기회를 노렸죠. 남편을 죽이는 방법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 먹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병으로 죽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기부는 남편에게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보약을 지어드릴게요 라며 한약을 다려줬습니다. 검은 탕약 속에 비소를 섞으면 티가 나지 않았죠. 이기용은 아내가 자신을 걱정해서 보약을 다려준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속이 안 좋네 하며 괴로워했죠. 엄기부는 약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좋아질 거예요 라며 계속 탕약을 먹였습니다. 실제로 비소 중독은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나 식중독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이기용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농사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몸무게도 빠지고 피부색도 누렇게 변했죠. 이웃들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권했지만 엄기부는 돈이 없어서요. 제가 계속 약을 지어드리고 있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녀는 꾸준히 비소를 탔던 겁니다. 이기용은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기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데 남편은 좀처럼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불을 내서 남편을 태워 죽이면 비소 중독 흔적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화재 사고로 위장하면 보험금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봤죠. 1928년 가을 그날 밤 엄기부는 남편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소를 먹였습니다. 이기용은 심한 복통에 몸을 뒤틀며 괴로워했어요. 의식도 흐려졌죠. 그 틈을 타서 엄기부는 방 안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냥불을 붙여 던졌어요.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그녀는 울부짖으며 연기가 자욱한 집 안으로 뛰어들려는 신용을 했죠. 자백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이들을 죽인 이야기였어요.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낸 엄기부는 처음에는 계획대로 새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받은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생각보다 남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연 남은 돈을 쓰기만 할 뿐 벌어오지 않았죠. 둘이서 평택과 수원을 오가며 술집에서 돈을 펑펑 썼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기분의 머릿속에 또 다른 계획이 떠올랐어요. 아이들도 보험에 가입시켜 놓지 않았던가요? 딸과 아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한 거였지만 이제는 그걸 써먹을 때가 온 거죠. 내연남과 더 오래 함께하려면 그리고 경성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도 결국 방해가 됐어요. 엄기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취조실의 경찰들은 경악했죠. 자기 자식을 방해물로 여기다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엄기분의 표정에는 죄책감보다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어차피 가난하게 살 거면 저라도 좀 잘 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는 새 출발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죽이는 건 남편 때보다 빨랐습니다.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먹인 겁니다. 딸에게 먼저 죽을 먹였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며 꿀물에 비소를 타서 줬습니다. 딸은 달콤한 맛에 속아 벌컥벌컥 마셨죠. 몇 시간 후부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썼어요.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도 엄기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딸이 먼저 숨을 거두고 이틀 후 아들도 뒤따랐죠.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진짜로 슬픈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뿐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엄기분의 자백을 하나하나 조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때로는 정당화하려 들기도 했죠.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세요? 하며 자신의 불행한 삶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3명의 목숨을 빼앗은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기분의 사건은 곧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경성의 각 신문사들이 앞다퉈 이 끔찍한 사건을 보도했어요. 인면수심의 독부, 가족 3명 독살, 보험금 노리고 남편과 자식 살해, 경성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독살 사건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죠.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며 치를 떨었어요. 특히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했습니다. 부부간의 의리, 모성애 같은 건 절대적인 도덕으로 여겨졌죠. 엄기분의 행위는 그런 전통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런 여자는 사람도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는 욕설이 쏟아졌죠. 여론은 그녀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언론은 엄기분을 독살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마치 서양의 독살마들처럼 교묘하게 가족을 죽였다는 의미였어요. 신문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범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어떤 신문은 그녀의 얼굴을 크게 확대해서 실으며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썼죠. 사회면뿐 아니라 사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한 신문의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물질만 능주의가 횡행한 결과다. 다른 신문은 신문물인 보험 제도가 악용된 첫 사례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과연 무엇이 한 여인을 이토록 잔인한 범죄자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죠. 일부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1920년대 후반 조선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농민들은 소작료에 시달렸고 도시 빈민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굶주렸죠. 그런 상황에서 보험금이라는 큰 돈은 엄청난 유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개인의 도덕적 타락 문제로 봤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을 죽이는 어미가 어디 있나 며 엄기분의 인성을 비난했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 범죄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고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근대적 과학 수사 기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주목받았어요. 시신을 부검하고 화학 분석으로 독극물을 검출해낸 게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됐거든요. 만약 이런 과학적 수사가 없었다면 엄기분은 그냥 불운한 여인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의 죽음이 모두 사고나 병으로 처리됐을 테니까요. 경성제국대학 법의학 교실의 교수는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의학적 증거 없이는 이런 교묘한 범죄를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선에서도 과학 수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조선에서 법의학이 범죄 수사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초기 사례 중 하나였어요. 이후 비슷한 독살 의혹 사건들에서도 시신 부검과 화학 분석이 표준 절차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보험업계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이라는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보험회사들은 급히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가입 심사를 강화하고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죠. 한편 엄기분과 함께 어울렸던 내연남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엄기분의 범행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지 그녀가 과부가 돼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함께 놀러 다니고 술을 마셨지만 그 돈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씨가 남편이 불에 타 죽었다고만 했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보험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도 그냥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내연남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도 병으로 죽은 줄만 알았다고 했어요. 경찰은 결국 그를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죠. 그 역시 신문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1929년 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성지방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독살의 여왕 엄기분의 얼굴을 보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법원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경찰이 나와서 사람들을 통제해야 할 정도였어요.
방청권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법정에 끌려온 엄기분의 모습은 처음 체포됐을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그녀를 향해 방청객들이 야유를 퍼부었어요. 저 년을 당장 죽여야 해. 악마 같은 년,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해야 했습니다. 검사는 엄기분을 전대미문의 악독한 범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소장을 읽는 동안 법정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피고인 엄기분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이기용을 수개월에 걸쳐 비소로 독살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친자식 둘까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죠. 검사는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비소, 약방에서의 구매 기록, 시신에서 검출된 독극물 분석 결과, 보험 가입 내역, 내연남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언들까지 모든 증거가 엄기분의 범행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청객들은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분노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것이 어떻게 사람이냐? 짐승도 저러지는 않아 같은 속삭임들이 들렸죠. 반면 변호인은 엄기분의 불행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첫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혼한 남편도 술만 마시고 가정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피고인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호소했지만 방청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엄기분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난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에 동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빤빤한 년, 뻔뻔하기는 같은 야유만 쏟아졌죠.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법정에 섰어요. 마을 사람들, 약방 주인, 보험회사 직원, 법의학 전문가들이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엄기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특히 법의학 교수가 시신에서 검출된 비소의 양과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설명할 때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심리했습니다. 판사들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죠. 어머니가 자식을, 아내가 남편을 죽이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유교 사회에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판사들은 엄기분에게 여러 차례 반성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피고인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엄기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악마가 저를 유혹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죠. 재판이 끝나갈 무렵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엄기분에게 극형이 내려질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1929년 여름, 경성지방법원 제1법정은 다시 한번 인파로 가득 찼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문에서 오늘 판결이 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사람들은 엄기분이 어떤 형을 받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대부분은 사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엄기분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엄기분은 사익을 위해 남편과 친자식 둘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범행 동기 또한 순전히 금전적 욕심에서 비롯됐다.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자신이 낳은 어린 자녀들까지 죽인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다. 방청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엄기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난이나 불행한 처지는 이런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피고인의 선택은 순전히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엄기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엄기분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했다. 당연한 결과다. 하는 함성이 들렸죠.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사람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기부는 선고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어쩌면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승에서 고생해라. 죽어 마땅한 년. 엄기부는 그 소리들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경찰에 이끌려 나갔어요. 사형 선고 소식은 즉시 신문에 실렸습니다. 독살의 여왕 엄기분, 사형 확정, 가족 살해범에 극형 내려져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대부분의 신문은 판결을 환영하는 논조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 마땅한 처벌이다라는 사설들이 게재됐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도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여성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약자로 여겨졌고 형을 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엄기분의 경우는 너무나 잔인하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론도 압도적으로 사형을 지지했습니다. 저런 여자한테 무슨 온정이 필요하냐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죠. 엄기분의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상급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어요.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의 잔혹성을 감안할 때 사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930년 초 사형이 확정됐죠. 엄기부는 사형수 감방에서 집행일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형수 감방에서의 엄기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처음에는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밤에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른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어. 남편이 나를 데려가려고 해. 같은 소리를 중얼거렸다고 해요.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엄기부는 가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미쳤었나 봐요. 라고 중얼거렸다죠. 하지만 진정으로 참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1930년 어느 날 새벽, 엄기분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교수형이었죠. 당시 조선에서는 교수형이 일반적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엄기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죠.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을 뿐이었어요. 사형 집행 소식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독살의 여왕 엄기분, 극형 집행, 가족 살해범, 끝내 법에 심판받아 같은 기사들이었죠. 대부분의 반응은 당연한 결과다.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어요. 한 여인이 어떻게 저런 괴물이 됐을까? 사회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같은 의문들이었습니다. 엄기분 사건이 남긴 영향은 컸습니다. 무엇보다 보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죠.
보험회사들은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단기간에 같은 가족 구성원이 여러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의학 분야도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발전했습니다. 과학적 수사 기법의 중요성이 입증됐거든요. 경성제국대학 법의학 교실은 예산을 더 지원받아 시설을 확충했어요. 동물 검사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했죠. 경찰 교육 과정에도 법의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죽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부검을 거치도록 하는 원칙도 세워졌어요. 사회적으로는 가정폭력과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엄기분을 동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처했던 상황, 즉 재혼 여성으로서의 차별,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폭력 같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여성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줘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다수 여론은 여전히 엄기분을 악마로 규정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죽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엄기분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여성 범죄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녀의 사례가 실려서 도덕적 타락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자료로 사용됐죠. 세월이 흘렀지만 엄기분 사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며 이따금 신문에서 이 사건을 회고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10년 전 경성을 떠들썩하게 했던 독살 사건이라는 식으로요. 범죄학 교재에도 전형적인 독살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보험 사기와 연쇄 살인이 결합된 희귀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으로 분류돼요.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죠.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연구하며 물질적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 급격한 사회 변화기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악용된 사례죠. 둘째, 과학 수사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법의학적 증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셋째, 인간의 욕망은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엄기분이라는 한 여인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식민지 조선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줬어요. 극심한 빈곤, 사회적 차별,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그리고 물질만 능주의의 확산.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 여인을 괴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엄기분 사건도 그 중 하나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인 여인의 이야기는 끔찍하지만 바로 그 끔찍함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1928년 가을밤에 시작된 불은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이 남긴 교훈은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엄기분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경성의 독살 여왕으로, 그리고 인간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